오늘 논어 3편 8일편 16장 할 차례죠. 198페이지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부주피 위력부동과 고지도야. 사부주피라고 그러면 사는 이제 활쏘기죠. 활쏘기에서 부주 위주로 하지 않는다. 피 여기서 피는 이제 관혁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죽을 뚫는다는 거죠. 뚫을 관자입니다. 관혁. 여기서 피는 이제 관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옛날에는 이제 활쏘기 관혁을 천에다가 관혁판을 만들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가죽, 소가죽으로 된 관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활 쏘는 관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혁이라고 그러면 그 붙여진 가죽, 소가죽을 뚫는다는 거죠. 활을 쏴가지고. 그래서 부주피라고 그러면은 관혁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위력 부동과, 왜냐하면은 힘이 부동 같지 않다. 여기서 관은 이제 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체급 정도 되겠죠. 체급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체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관역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도야. 그것이 옛날의 도이다. 활쏘기는 고대의 전통적인 무공인데 그 당시 무공은 아직 소림권, 무당파 이런 것들은 당송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발전해 있지 않았습니다. 주날의 군사무공은 차전이었습니다. 전차, 전쟁에서는 수레죠. 전차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역시 활을 당겨 쏘는 것으로 무공의 높고 낮음의 기준은 활 쏘기가 어느 정도까지 뛰어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격과 비슷한데 활 쏘기의 기준은 관역의 중심을 쏘아 맞히는 것이었고 화살이 쇠가죽 관역을 뚫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의 팔 힘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팔 힘이 아주 강해 그가 쏜 화살이 쇠가죽을 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담장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화살은 관역의 중심을 맞추기는 해도 쇠가죽은 뚫을 수 없었는데 이런 사람도 기준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활 시위를 당겨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국궁 보면은 활 시위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잘 당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은 많이 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날아가는 화살이 힘이 없겠죠. 그래서 그 관역에 명중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 관역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행하는 바가 기준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는 단지 정도에 맞는지만을 묻고 즉 화살이 관역에 맞추는 것을 묻고 그 일의 성취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을 뚫느냐 못 뚫느냐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환경이 맞지 않거나 시대가 맞지 않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를 생각하면 사람이나 일에 대해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17장에 자공 욕거 곡삭지 희양. 자공이 욕은 뭐 하고자 하다는 거죠. 그는 이제 제거하다 할 때 끝자 없앤다는 겁니다. 곡삭지 희양. 곡삭은 이제 곡삭제.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제 이름입니다. 그 희양은 희생양이겠죠. 그 제사에서는 양을 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곡삭제에 바치던 양을 없애려 하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사는 이 자공이죠. 사야, 이의 기양, 아의 기에, 이는 너희 자입니다. 너는 그 양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예를 사랑한다. 여기서 애는 악기 석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끼다, 아까워하다, 내지는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지만 나는 그 예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신중한 제사의 하나가 곡삭입니다. 고자, 원래 아렐 고자 보통 지금은 아렐 고로 쓰는데 여기서 아렐 곡자로 썼습니다. 곡삭입니다. 매월 초하루가 삭이고, 초하루 삭자죠. 보름이 만이며 달이 완전히 사라져 어두워지는 검음이 회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휴일을 정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초하루와 보름이 휴일이었지만 휴일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정무주관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가 할 일을 천지조상에게 아뢰었는데 이것이 바로 곡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발표했을까요? 천지 귀신에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대중에게 정견을 발표하고 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천지 귀신에게 한 말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두려워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힘이 자기를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삭은 대단히 정중하게 지냈습니다. 옛날에 곡삭을 지낼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았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 사회기풍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그에 따라 이런 예절의식의 정신도 천천히 쇠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공은 곡삭을 지낼 때 희생양 바치는 관습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희생양은 양을 전기로 찐 것으로 오늘날 명절 제사의 경우 돼지나 양을 잡아 푹 삶지 않고 제사상에 놓듯이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잠깐 동안 전기로 쪘습니다. 자공은 당시 곡삭에 절을 하면 됐지 양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을 생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공자가 자공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의 주장도 맞다.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양을 쓰지 않아도 좋고 정성을 표시하는데 꼭 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희생양을 없애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양을 바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징적인 물건을 쓰지 않고 속마음이 정성스럽기만 해도 되지만 지금 사람들은 진정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으니 상징적인 물건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 자공아, 너는 양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예의와 그 간직된 정신을 더욱 중시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회나 정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공동상태가 된 정신은 한 가지 사물조차도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어떤 실질적인 것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은혜를 베풀고 실질이 없으면 공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말을 하나 인용하고 있는데 퍽 감개무량합니다. 자왈 사군진례 인이위처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군, 섬길 사자죠. 군, 임금을 섬기는데 예를 다한다. 진예입니다.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타인이죠. 다른 사람들. 사람들은 아첨할 첨자입니다. 아첨한다고 여긴다. 이 단락은 바로 앞 단락과 연결시켜 보면 올바른 사람으로 처세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윗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책임자나 지도자에게 예를 다하여 충성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첨으로 여깁니다. 공자는 이러한 세상 물정에 훤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되어보거나 부하가 되어본 사람은 대체로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의지가 확고부동하지 못하고 견해가 굳지 못하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예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 공자가 자공에게 너는 그 양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인격은 자신의 몸에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 내심의 진정한 성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올바른 성의는 저절로 남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신의 견해와 인격은 세월이 지나면서 시험을 받고 세월 속에서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확고한 기준이 있다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 길이 정도라고 믿고 있다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수양의 문제를 말할 때면 영정치원, 단방명지라는 구절을 흔히 인용하는데 이것은 제갈량이 그의 아들에게 학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계하는 편지 속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 먼저 그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자의 조행이란, 여기서 조행은 이제 사람들의 태도나 행실을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품행이 방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품행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조행, 행위는 고요한 마음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써 덕을 기르는 것이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배울 때는 반드시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재능은 반드시 배움을 필요로 한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 마음이 방자하고 오만하면 정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깊이 연구할 수 없고 조급하고 경망하면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이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본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이에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의지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면서 마침내 가을날 초목처럼 시들어갈 것이다. 그때 가서 공공한 오두막집에서 슬퍼하고 탄식해본들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본문이 군자지행, 군자의 행이죠. 군자의 행은 정의수신, 고요함으로써 몸을 닦는다는 거죠. 금이양덕, 검소함으로써 덕을 기른다는 겁니다. 비담박 무의명지. 담은 이제 맑을 담자인데요. 그리고 박자는 우리가 정박하다 할 때 박자도 되고요. 그
단박이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욕심이 없는 거, 욕심이 없어서 깨끗한 것을 단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박하지 못하면은 무의명지, 뜻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비영정 무의치원. 영은 편안할 영자입니다. 편안할 영자에 고요할 정자죠. 영정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은, 안정되지 못하면은 치원, 멀리 나아갈 수 없다. 이를 치자죠. 멀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대한 포부나 이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학수정야. 무릇 배움, 학문이라는 것은 수, 모름지기, 정, 고요, 모름지기, 고요한,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거죠. 재수학, 여기서 뭐, 재자는 이제 재주, 재능. 이 재능은 모름지기, 반드시 배워야, 학문을 해야 한다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학무의 광재. 배우지 않으면은 무의 광재, 재능, 재주를 넓힐 수가 없다는 거죠. 있는 재능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 무의 성학. 정,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차분하지 않으면은 무의 성학, 학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만적 불능연정. 도만은 이제 뭐 거만한 거, 방자하고 거만해서는 불능연정. 정은 이제 정밀한 것, 세밀한 것, 세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연구한다, 탐구한다는 거죠. 정밀한 것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험조적 불능이성. 험조적 불능이성. 험자는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뜻이죠. 험난하다, 위험하다. 조는 이제 그 조급한 거, 급한 거, 경솔한 것을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험조라고 하면은 위태로울 정도로 경솔한 것, 조급한 것을 말하는 거죠. 험조적 불능이성. 그래서 조급하면은 이성적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성. 그래서 그 자신의 성품, 본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여시치. 연은 나이죠. 더블여자의 떼시자입니다. 시간과 함께 달릴 치자입니다.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지여세거. 뜻은 세월과 함께, 세월과 더불어 간다는 겁니다. 수성고락. 수는 이제 마침내, 드디어 숫자입니다. 마침내, 드디어라고 할 때, 마침내 말라서 떨어진다. 말라 떨어진다는 거죠. 낙엽처럼 말라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탄궁녀. 슬플 비자에 감탄할 탄자입니다. 탄식할 탄자. 슬프게 탄식한다는 거죠. 궁녀면은 궁핍한 오두막 여자인데요. 그래서 공공한 오두막집에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탄식한다는 거죠. 장부하급. 장은 장차. 앞으로 장차. 부하급냐. 다시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갈량의 계자서, 아들을 훈계하는 글이라는 거죠. 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흔히들 문인은 모두 이름 남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문인만이 책을 써서 이름 남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병의 뿌리로서 현자도 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옛사람은 그만두고 오늘날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가 책꽂이에 20, 30년 동안 꽂아둘 만한 것이 몇 권이나 될까요? 더욱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구어체글은
읽고 나면 곧 버려져 수명이 단지 3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세에 전해질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은 사람들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서가에 꽂아줄 정도가 되어야 후세에 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청나라의 시인 오매촌이 배불리 먹기만 해서 끝내 어디다 쓰리요. 부르의 이름을 보정키 어렵네. 포식종 하용 난전 부루명이라고 읊은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책이란 널리 전해지는데 효용이 있지 그 많음에 있지 않다. 단재유전 부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제갈량이 문장으로 세상을 이름이 나지 않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공훈 업적이 그의 문장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장은 단지 2편의 출사표밖에 없지만 이 2편의 글은 문학을 위한 문학작품이 아닌데도 천하의 명문으로 영원히 전해지고 있으니 이는 가히 전무후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문학적 수양이 이렇게 높은데도 결코 문학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은 왕왕 높은 재능을 갖추고 있어 그 재능을 문학에 발휘했더라면 틀림없이 성공한 문학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 도덕, 사업적 공로는 본래 한 사람이 다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출사표 이외에 제갈량이 남긴 글은 모두 짧은 글이지만 문체나 내용이 대단히 간단하고 세련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몇 마디 말이면 족할 만큼 간단하고 신중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손건이 그에게 물건을 보냈을 때 그가 불과 대여섯 마디로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여 회신함으로써 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한 편의 편지글도 제갈량의 유가사상 수양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심신수양의 도리를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두 다 제갈량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세인들은 제갈량의 이 편지에 담긴 사상을 한 벌의 옷으로 바꿔 입혀 유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문자로 수양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문학적 경지가 아주 높고 구성도 아름답고 뛰어나며 문장은 모두 대꾸가 잘 짜여 있습니다. 시를 지을 때 봄꽃, 춘하는 가을달, 추월과 대륙은 가없는 하늘, 장공과 각각 대꾸를 잘 이루지만 학술성이나 사상성을 지닌 내용을 대꾸를 써서 지어보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자신의 사상을 훌륭하게 문학화했습니다. 후대의 팔고문도 이러했습니다. 팔고문은 이제 명청대에 용했던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전격화된, 규율화된 그런 답안지의 문체의 하나였습니다. 그 격식에 맞춰가지고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거를 팔고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표시하는데 이것을 파제라 하여 제목을 부순다는 거죠. 그 제목을 짓는 연유나 이유를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파제라 하여 주제의 사상 내용을 먼저 한두 구절로 밝히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자기 아들에게 고요한 마음으로 학문을 하고
검소한 생활로 수신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검소함은 단지 돈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체와 정신을 잘 보양하라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고 모든 것이 깔끔한 것이 바로 검소함입니다. 비단박 무의명지는 덕을 기르는 이치이며, 비영정무의치호는 수신체학의 이치입니다. 몸을 닦고 학문을 하는 그런 이치라는 거죠. 부학수정야, 제수학야는 학문을 탐구하는 이치인데, 마음이 차분해야 비로소 학문을 탐구할 수 있고 학문에 의거해야 재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자사상 속에서 이야기했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 학이불사 사이불학이라는 논점과 재능은 반드시 배움을 필요로 한다, 제수학야는 이치는 같은 것입니다. 비학무의 광재는 비록 천재라 할지라도 학문이 없으면 위대한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도 해박한 학문이 있어야 합니다. 학문은 어디서 올까요? 탐구에서 오는데, 비정무의성학, 즉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청청이 연관되어 있으며 연속적인 대우 구절입니다. 도만적 불능연정의 도만은 교오의 교자와 같은 뜻입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할 때 교자죠. 이 교자를 말하자면 퍽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수양을 함에 있어 교오를 힘써 경계하여 조금이라도 교화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교오는 원래 두 글자로 나뉘어 사용되던 것으로 내용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교이며,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아는 것처럼 허세를 떨고 한다는, 허풍을 떠는 겁니다. 그게 교만하다는 거죠. 내용이 있으면서 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오인데, 여기 오라고 하면 이제 오만한 거죠. 예, 내가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내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을 거만하게 내려다보면서, 뭣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오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오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자하고 오자하고 뒤에다가 만자만 붙이면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는 거죠. 뒤에 와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한어 중국어에서는 교자하고 오자를 같이 써가지고 지아와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뜻입니다. 교만하다는 뜻도 있고 자긍심을 갖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두 가지 뜻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리 큰 학문이나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교하면 인격 수양 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속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공같이 성취한 바가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여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더 볼 것이 없다. 여유 주공지 제지미 사교차인 기여 부족관야이. 이처럼 선인들은 교만을 삼가는데 힘썼건만 오늘날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는 내게 누군가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와 같은 말이 대단히 유행하고, 또 자랑스럽다는 뜻으로 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어 번역이 잘못되어 교만을 좋은 뜻으로 여기게 된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의 의미대로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번역한다면 기쁘고 위안된다는 뜻인 헌위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기쁠 헌사에 위로할 위자죠. 이 헌위라고 해서 우리
현대 중국어 한어에도 있는데 그 뜻이 뭐 기쁘고 위안이 된다, 기쁘고 안심이 된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어떤 언어 환경이냐면은 그 학창 시절에 내 부모님 속썩이던 자식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맨날 걱정하죠. 이게 커서 뭐가 될지.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느끼는 마음, 항상 걱정하던 마음이 헌위가 되는 거죠. 아이가 잘 되었을 때, 제대로 바른 길로 갔을 때 기쁘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럴 때 헌위라는 뜻을, 신뢰라는 것으로 씁니다. 기쁘고 위안이 되면서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번역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해 온 결과 잘못된 것이 오히려 맞는 것처럼 되어버려 단번에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 문화의 전통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을 연구하여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 이 사회의 풍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만을 말하다 보니 함께 된 것입니다. 도만적 불능연정 또는 바로 자만을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방자할 도자입니다. 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만하다, 오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주관이 너무 강하면 학문을 자세히 연구할 수 없습니다. 험조적 불능이성. 여기서 왜 험조를 썼을까요? 사람이란 다 남의 덕을 입어 지름길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지름길로 가는 일은 위험하고 요행을 바라는 일입니다. 이것은 범하기 쉬운 나쁜 버릇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조급하고 성격이 급하면 이성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험조에 들어가는 거겠죠. 순식간에 잘 되려고 하는 것. 연여시치 지여세거. 이 부분은 어떤 책들에는 뜻지자가 아니라 뜻의자로 되어 있는데 뜻의라야 맞을 것 같아서 바꿔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다 보면 31살 때는 30살 때와 다르고 32살 때는 31살 때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나이에 따라 변해갑니다. 수성고락, 비탄궁여, 장부하급야. 이 말은 소년 시절에 노력하지 않으면 중년에 이르러서는 후회하게 되어 이미 어쩔 방법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훈계하여 쓴 이 한 편의 편지글을 보면 제갈량의 품격과 같아 무엇이든지 다 간단명료합니다. 이 도리를 위정에 응용하면 바로 공자가 말한 간결할 간자죠. 간이 되고 몸가짐에 응용하면 본문에서 말한 금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학적 수양은 단지 학문의 한 부속물에 지나지 않으니 학문하는데 특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사 문화의 입장에서 살펴본 제갈량의 학문과 수양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다시 본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전공이 물었다. 군사신 신사군 여지하. 임금이 신하를 부릴 사자죠. 임금을 부리고 신사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일은 여지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대왈.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군사신이 예, 신사군이 충.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면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사상과 관계되는데 정치하는 법이라 해도 좋고 단순히 정치 지도술이라 해도 좋습니다. 노나라 전공이 물은 것은 지도술 또는 지도 방법이고 공자가 그에게 대답한 것은 지도자의 도덕입니다.
공자는 노나라 전공이 물은 방법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나라 전공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정도에서 벗어난 방법이나 수단을 쓰는 것은 잘못이며 덕으로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자의 이러한 생각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군사신, 신사군 이 두 구절 속의 사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전공은 제후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공자에게 물었으며 공자도 당연히 그를 존중하였습니다. 노전공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왕은 지도자로서 아래 간부들을 어떻게 지휘해야 합니까? 반대로 충성스럽고 지조가 굳은 간부는 지도자를 어떻게 받들고 처신해야 합니까? 노전공은 물론 아주 공손하고 완곡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공자는 서로 대립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면 됩니다. 군사신이 예, 신사군이 충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효도를 강조하는데 효도는 상대적이어서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를 가져야 하며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자자효, 형우제공이죠. 부모가 사랑의 마음을 쏟아 가르치고 길렀으므로 자녀도 효도로서 보답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충도 마찬가지여서 공자의 말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예로 대하는 예경도 일종의 사랑의 형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의 덕업이 널리 퍼져 도덕이 유행되면 아랫사람들도 자연히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군신의 관계는 도덕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수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 두 마디로 노전공의 문제에 대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자의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이라는 말을 보고 충효의 관념에 대해 노자와 공자가 상반된 의견을 지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노자의 이 말이 겉으로 볼 때 효와 충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친 불화 유효자는 육친이 불화할 때 자식의 효도와 부모의 자애가 있다는 뜻으로 화목하지 못한 문제의 가정에 아이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얌전하므로 사람들은 그 아이만 내세워 효자라고 칭찬할 줄 알았지 기본적으로 가정불화라는 문제가 있음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다 효자일 것이니 특별히 효자 하나를 내세워 칭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혼란 유충신은 국가가 혼란할 때에 충신이 있다는 뜻으로 역시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문천상은 송나라가 망하자 그의 충성과 지조를 보였습니다. 만일 송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문천상이 국가에 대하여 그처럼 충성한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문천상의 충성심은 한결같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살신성의를 실천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 국가에 대해 문천상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 출현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고 오랫동안 잘 다스려지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 두 마디 말을 백화로 말해본다면 여기서는 제주제자가 아니고 비로소 제자입니다. 제자를 넣어서 육친이 불화했어야 비로소 효자가 있고 국가가 혼란했어야 비로소 충신이 있다.
육친불화 제유효자, 국가혼란 제유충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노자가 결코 충효를 반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한 단체 중에서 누구누구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공자가 노전공에게 답한 말의 뜻은 당신은 지도자로서의 기법을 말하지 마십시오. 부하가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면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속마음으로부터 부하를 예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는 인자함, 보살핌 등과 같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마음을 다한다면 아랫사람도 윗사람에 대해 자연히 충성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른대로 사람의 마음이란 모두 정으로 된 것이라 서로 주고받게 되면 곧 충성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논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왜 이 단락의 말을 이곳에 놓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춘추필법의 미연대의입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사회 전체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온통 혼란해서 그 결과 덕을 지닌 자는 적고 술수를 쓰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과 효를 제창하고 도덕을 제창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수단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말로 당신 수단 좀 부리지 마시오 라고 자주 말합니다. 특히 요 6, 70년을 지내오는 동안 단체나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을 부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얕볼 수 없는데 끝내는 자신이 바보가 될 때까지 수단을 부립니다. 이런 수단은 고지식하고 정성스러운 것만 못합니다. 누가 만일 진정한 정성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런 수단은 부릴만 하면서도 최고로 뛰어난 것입니다. 지난 6, 70년에 걸친 별난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수단 부리는 것을 배우게 되어 누군가가 몇 가지 수단을 부려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지경입니다. 오직 성실하고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최후의 성공은 역시 진실한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은 천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노전공에게 대답한 몇 마디 말은 이와 같은 당시의 풍조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풍조가 하나 일어나면 태풍과 마찬가지여서 하류청과 중류청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류청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노전공은 지도계급인 상류청으로서 결과적으로 역시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공자는 그의 잘못을 겨냥하여 이런 처방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